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알미 주식입니다. 오늘은 최근 나스닥 폭락과 함께 주가가 53%까지 떨어진 디지털 철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 철빈이라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철빈은 2021년 4분 기준으로 375.49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내면서 가장 높은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1년 4분기는 2020년 4분기 대비해서 323.84%, 2021년 3분기는 337.57%, 그리고 2021년 2분기는 260%라는 어마무시한 매출의 성장률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디지털 철빈이 피스컬 이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모바일포스, AdColony, 그리고 파이버리라는 기업을 인수했고요. 인수를 통해서 이 세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전부 디지털 철빈의 매출액으로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매출액 성장률을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지털 철빈이 이 세 개의 기업을 과거 때부터 인수했다고 가정했을 때를 바로 프로포마 베이시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여전히 디지털 철빈의 2021년 연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78% 가까이 성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로포마 아닌 상태로 디지털 철빈의 2021년 연 매출 성장률은 679%로 이러한 성장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개의 기업을 인수했을 때와 인수 안 했을 때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인수를 예전부터 했다고 가정을 했어도 성장률은 78%에 육박하며 이것은 인수를 한 3개의 기업 모두 과거부터 빠르게 성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그로스 프로핏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뺐을 때 나오는 것을 바로 이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합니다. 그로스 프로핏은 2021년 4분기 102밀리언 달러를 기록해주면서 기록을 세운 상태이고요. 이러한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것을 바로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로스 마진은 2021년 4분기 27.30%로 마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매출액 기울기 대비해서 원가 비용의 기울기가 크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이 그만큼 성장하지를 못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로스 마진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로스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레드 시그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로스 마진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는 바로 여기 2021년 2분기로 3개 기업을 인수했을 때와 일치하는 시기입니다. 3개 기업을 인수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매출액은 빠르게 성장하긴 했으나 오히려 비용이 늘어서 마진율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기업을 인수했을 때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앞으로 그로스 마진이 늘려면은 인수를 했던 3개의 기업이 시너지 역할을 하여 기업의 수익성에 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하는데요. 3개의 기업 인수는 디지털 철빈이 그리고 있는 빅픽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 빅픽처인지 알려면은 광고 구조의 3가지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광고엔 크게 DSP, Exchange, 그리고 SSP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SP는 Demand Side Platform의 약자로, 여기 광고주들이 자신의 광고가 기재될 타 웹사이트의 자리, 즉 인벤토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디맨드가 있으면 서플라이도 있는 법이죠. 이것을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은 광고가 기재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있는 퍼블리셔들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으로 자기네들의 인벤토리들이 광고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SSP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맨드와 서플라이 가운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익스체인지로, 마치 물건을 사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마존과 같이 광고를 하려고 광고 자리를 사려고 하는 사람과 광고 자리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바로 익스체인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디지털 철빈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받은 다음에 그 광고를 일정의 수수료를 주고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에 넘겨주었고요.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 익스체인지를 하는 곳에 또 수수료를 주는 과정을 걸쳐서 광고가 기재될 자리를 구했고, 이 과정에서 광고 자리비를 퍼블리셔에게 지불함으로써 광고의 사이클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디지털 철빈이 AdColony, Fiverr, 그리고 Appreciate
이 세 개의 기업을 전부 다 인수를 함으로써 다른 곳에 중간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이 그 수수료를 전부 다 디지털 철빈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없어진 중간 수수료 덕분에 광고주들은 더 적은 돈을 주고 광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광고 자리를 파는 퍼블리셔들은 더 많은 광고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기업들은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로스 마진의 회복과 연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스 마진까지 보았으니 이제는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란 여기 매출 총이익에서 R&D나 세일즈 앤 마케팅과 같은 이런 영업비용을 뺐을 때 나오는 것을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영업이익은 당연스럽게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과 프리 캐시플로우 또한 최근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non-cash expense가 다 들어가 있는 순이익보다는 실제 현금만 보여주고 있는 영업현금 흐름과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는 것을 더 선호하며 이 두 개의 지표에 의하면은 디지털 철비는 많은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좋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무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디지털 철비는 115.44 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채를 보도록 할 텐데요. 부채는 장기 부채와 단기 부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장기 부채인 non-current debt는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금을 말하는데 341.59 밀리언 달러로 이렇게 기업 인수와 함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부채는 여기 current debt인데요. 이 부분은 12.50 밀리언 달러로 1년 이내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갚아야 되는 부채를 뜻합니다. 갖고 있는 현금은 115.44 밀리언 달러, 그리고 총 부채는 약 354 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겠는데 갖고 있는 현금보다 부채가 더 많으므로 재무 상태는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여기 장기 부채가 341.59 밀리언 달러라는 점에 있어서 그렇게 빨리 갚아야 될 부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채에 대한 이자는 분기당 약 2.19 밀리언 달러로 1분기당 35.71 밀리언 달러라는 현금 흐름 대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작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철빈의 밸류에이션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철빈의 PE 멀티플은 26.29로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EPS의 평균 성장률 28.78% 대비해서 적은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디지털 철빈의 성장률이 제대로 된 멀티플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멀티플이 26.29에서 28.78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11%의 성장률을, 장기적으로는 41%의 성장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디지털 철빈의 성장률과 비교하지 않고 이번엔 디지털 철빈의 과거 PE 멀티플 그리고 EV 세일즈 멀티플과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지금의 PE 멀티플은 NTM 기준으로 22.0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의 디지털 철빈이 보여준 평균 PE 멀티플은 45.38로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평균 멀티플 대비해서는 2배 넘게 멀티플이 빠져버린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EV 세일즈 멀티플에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EV 세일즈의 멀티플은 2.87인데 지난 3년 동안 보여준 EV 세일즈 평균 멀티플은 6.58로 지금은 3배나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평균 멀티플 대비해서 2배에서 3배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법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 경쟁률 또한 가만히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 Independent Chairman of the Board 로버트 M 씨는 31.66달러에 15,000개의 주식을 매입했고요. Independent Director Sterling Michelle M 씨는 36.79달러에 1,000개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철빈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이 애플과 같이 프라이버시 부분을 강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CEO 빌 스톤의 답변을 빌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라 마틴이라는 사람이 만약 안드로이드 측에서 쿠키스에 대한 기능을 금지시킨다고 했을 때 디지털 철빈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빌 스톤 CEO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에 있어서 앱 내부에는 쿠키스라는 컨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쿠키스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옳은 질문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쿠키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게 과연 금지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겠느냐가 옳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빌 스톤이 보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디지털 철비는 이미 자신들만의 고유 아이덴티파이어가 핸드폰 자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이 어떠한 정책을 내세우든 간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 Because we have our technology embedded on the device that actually gives us the identifiers 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자신들의 기술은 핸드폰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만드는 OEM 회사들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지 구글의 정책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점이 디지털 철빈에는 더더욱 장점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광고를 함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이슈가 전혀 지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다른 기업을 선택하지 않고 디지털 철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렇게 디지털 철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디지털 철빈의 펀더멘털은 좋은 상태이고 지금은 저평가입니다. 내부자 매수 또한 들어왔으며 구글의 프라이버시 이슈 또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기업과 함께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다른 기업의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